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문구,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이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믿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강의도, 사실 어느 누구도 이런 내용으로, 뭐, 강의든 뭐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음, 뭐 아무리 좋은 이론 또는 뭐 말씀이라도 믿지 않으면은 뭐 그 듣는 이가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까요. 뭐 해악도 없겠죠. 음, 세상 만물이 음양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뭐 한국인이라면 어릴 적부터 뭐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뭐 몇 번은 들어본 듯한 말이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많이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한국인이라면은 뭐 해외에 오래 거주하신 분이라든지 뭐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뭐 그런 분들은 모를까. 음, 어떻게 보면 저 명제는 너무나도 당연한데 한국인들에게는 그렇지만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느냐 저 말을. 사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뭐 믿을라 그래도 저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는 다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을 던지는 이유는 정말 그렇거든요. 저게 정말 그래요. 세상의 만물이 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말을 제가 왜 믿습니까라 이렇게 했냐면은 저 말을 믿게 되면 물질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아주 용이하거든요, 이게. 오늘 또 언급해야 될 서양 과학은 이제 바로 이건데요. 좀 골치 아프죠, 벌써부터. 아, 여기 사람 인자하고 이렇게 또 한글이란다. 정음하고 또 이렇게 적어놨는데 쪼롬이 왼쪽에 있는 수학 공식 요게 좀 낯설죠. 이 왼쪽에 있는 이 수학 공식의 바로 그 맥스웰 방정식 세 번째 방정식, 네 번째 방정식입니다, 이게. 사실 이 두 방정식은 뭐 사실상 같은 개념인데, 하나는 자기장에 관한 거고, 하나는 전기장에 관한 거거든요. 이게, 이 오른쪽에, 등호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이제 시간에 대한 편미분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어떤 자기장에서 위치를 옮길 적마다 그 자기장의 세기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지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이제 시간으로 미분한 값이 바로 그 값이다 뭐 이런 건데, 또 그다음에 그 밑에 거 요거는 거꾸로지. 이제 이 공간을 이동하면서 그 공간을 이동함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지면은 그 공간을 이동한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시간으로 그곳의 전기장을 편미분한 값과 같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 삼각형 거꾸로 서 있는 거 얘 이름을 갖다가 컬이라 그러는데 이 쉽게 말해서 미분입니다. 미분. 둘 다 미분인데, 아이고 머리야 뭐 벌써부터 그런 거부터 시작하나 이러는데, 제가
좀 족봉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막스웰의 3번 방정식, 4번 방정식을 우리말에도 우리말에 그냥 있어요. 저게 쉽게 말해서 3번 방정식, 4번 방정식이 뭐 사람인자예요. 사람인이고 또 정음으로도 사람 그다음에 요걸 갖다가 이 한자의 우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진 이렇게 하죠. 이 진이라는데 사람 진 이렇게 되거든요. 동국정원은 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보면은 이제 둘이 같은 말이에요. 맥스웰의 방정식하고 3번 4번 방정식하고 한자 사람 인자나 그냥 우리말 사람이나 뭐 그 한자의 운 진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막스웰은 19세기 사람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조금 더 전에 있던 사람인데 120, 30년 되나? 120년 더 됐겠다. 지금 21세기니까 150년? 뭐 그때쯤 되는 사람인데 한자라는 우리말은 좋게 잡아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인공어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 당시 사람이 아니 막스웰 방정식을 알고 있었단 말이야. 물론 막스웰 방정식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 전자기학적인 전자기학적인 지식, 이 전자기학이라는 이 학문의 이름 자체도 지금의 우리의 관점에서 말하는 건데 음양이죠. 바로 음양. 전자기학이 바로 음양학입니다. 과연 그 당시 사람들이 저런 고등 수학 내지는 고등 물리를 알고 있었느냐? 사실 저 식 자체가 전자기학의 완성이거든요. 저 방정식을 구체적으로 알고 사용했느냐 이렇게 물은다면은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 원리 있지 않습니까? 전기와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상들에 관련한 그 원리는 우리 선조들이 더 잘 알고 있었죠. 오히려 저 막스웰 방정식은 맞는 방정식이긴 하지만은 약간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 현실을 갖다가 좀 완전히 제대로 반영했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뭐 개념을 좀 다르게 잘못 잡았다기는 아니지만 뭔가 좀 그래요. 이 막스웰의 방정식 3번 4번을 갖다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이제 이게 아주 쉽게 하는 게 이건데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말의 그 원리라든지 음양사상 그리고 뭐 모든 면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게 아주 축약되어 있는 건데 이제 첫 번째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코일이 이렇게 저 왼쪽 편에 있는 걸 보면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저기에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아래로 탁 치면은 이 전선에서 전류가 흘러요. 그리고 탁 치고 흐르고 좀 있다가 또 안 흐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또 뒤로 탁 빼면은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또 흘러요. 저게 되게 신기한 현상이거든요. 초창기의 과학자들도 그렇고 일반인들은 저런 현상을 보고요. 뭐 귀신의 작용이라 전자기학은 귀신의 작용을 연구한 학문이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그렇거든요. 자석을 톡 이렇게 하면은 전류가 슉 생기거든요. 이번에는 거꾸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좀 회색 있잖아요. 회색이 바로 또 원형 회색이 있으면은 그래서 회색에 전류를 흐르게 했다는 표시거든요. 그림이 좀 그렇죠. 원형 회색 그 도선에 전류를 딱 흐르게 하면은 저 도선 안으로 물론 도선 밖도 있지만 도선 안으로 저렇게 뭐라 그러나 자기장이 딱 발생해요. N극 S극 표시했죠. 그 전류를 흐르게 하니까 저렇게 자기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류 흐름이 일정해지면 이제 더 이상 자기장이 안 나오죠. 그리고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다가 다시 전류를 딱 끊으면은 이제 저 반대 방향으로 또 자기장이 딱 발생하거든요. 전류를 끊어도 발생하고 전류를 새로 주입해도 발생하고 전류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쪽 N극과
N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 사이에 자기장이 세기의 차이가 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맥스웰 방정식에 연동해서 설명을 하면은 저게 그거죠. 전류가 흐른다는 말은 자기장의 변화가 있다. 자기장의 변화가 있으면은 전기장이 유도된다. 이런 말이죠. 왼쪽은 이제 반대죠. 자기장의 변화가 곧 전기장의 변화를 유발한다. 전기장의 변화라는 게 바로 전류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은 물리학이라든지 일반인들까지도 뭐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거라 이래가지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실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거든요. 대단한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초창기 과학자들은 왜 이런 것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궁금했거든요. 전류도 전기도 그렇고 뭐 자기도 그렇고 전류는 저기 도선에 흐르는 거니까 그렇다 하지만 자석의 경우에는 흐르지도 않고 딱 막대 금속 안에 뭐 금속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안에 딱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딱 하면은 전류가 딱 발생할까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면 또 발생 안 하고 또 방향을 바꾸고 딱 이렇게 하면 또 반대 방향으로 딱 생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전류든 전기장이든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은 자기장이든 전기장이 유도가 안 일어난다 이거죠. 자, 이게 저기 아까 막스웰의 방정식이 참 훌륭한 방정식임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할 적에 제가 좀 그런 걸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저게 뭐라 그럴까, 너무 한쪽으로 봤다고 할 수 있죠. 세상 만물이 즉 세상 만물이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 자석 경우도 그렇지 않죠. 자석에 보면 자기장이 이렇게 탁 이렇게 변화를 주니까 전기장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석도 보면 안에 보면 원자로 되기 때문에 전자니 양성자니 그런 게 들어있거든요. 전기 성분하고 자기 성분하고 같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저기서 밖으로 나올 적에 자기장만 나오는 거는 이제 전기적인 요소는 상쇄돼 버리거든요. 상쇄돼가지고 자기장만 일어나오는 거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도 똑같습니다. 전기장도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 그럴 적에 전자가 흐른다 이래가지고, 전자라는 그 알갱이가 전기를 띠고 있는 알갱이지만은 그 또한 자기장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성분을. 그래서 모든 존재는 자기장과 전기장이 다 같이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석이나 어떤 특정 뭐 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성분만 나타나든지, 자석은 자기 성분만 나타나죠. 축전지는 전기 성분만 나타나는데, 그거는 상쇄돼 가지고 잠복해 있는 거지. 그게 자기만 있고 전기만 있고 이런 건 없거든요, 세상에. 그 점에서 맥스웰 방정식이 좀 아쉽다 이런데, 그걸 갖다가 언어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인덕션이라 그러거든요. 인덕션, 유도하다.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유도하고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유도한다. 이걸 유도를 하는데, 이 유도라는 말이 참 아쉬운 점이죠. 그냥 기계적으로 자연을 관찰했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보면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맞지만은 자석 안에도 전기적 요소가 있고 자기와 전기가 같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유도라는 말이 아쉽다는 게 왜 아쉽냐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유도한 거는 맞지만은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자석을 이렇게 흔드는 사람은 내가 흔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실험자가 전기장을 이렇게 탁 흔드는 사람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나의 운동이 전기장의 변화를 유도하든 자기장의 변화를 유도한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유도했다기보다는 발생시켰죠. 주체가 언급돼야 된다는 거. 그게 음행인지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와 자기가 서로 상호 유도하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전파라는데, 현상만 본 거죠. 전기는 자기를 유도하고 자기는 전기를 유도한다. 근데 그거 왜 유도하는가는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맥스웰도 그렇고 다른 과학자들도 그렇고.
전자기파가 진행해 나간다는 뜻은 전자기파의 그 파를 처음 일으키는 그 주체의 뜻이 전달되는 겁니다.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정보의 전달 이래도 되는데 정보는 너무 인격화가 안 돼 있는기 때문에 뜻이라 그런 게 낫겠죠. 즉 이렇게 힘을 가한 사람, 이 초기 유발자, 이 사람의 뜻이 전달되는 게 바로 전자기파고 전자기 유도거든요. 그것을 위해 전자기 유도라는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를 했다면은 창조주가 자기 뜻을 저쪽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전자기 유도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 뭐 창조론을 주장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말은 아닌데, 뭐가 중요한가를 놓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조금 애매모호하죠. 이제 구체적인 예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초기 학자들도 자기장, 특히 자석이 여기 아주 묘한 놈이거든요. 자기장 여기에 뭔가 싶어가지고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석 안을 보통 그때 자석은 보통 자연상대의 자석을 많이 채취해가 썼죠. 지금 인공으로 만들어가 다 쓰는데 자기장 그 자석 안에 뭐가 어떻게 돼 있길래 연구를 했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서 그 자석 안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 왜 자석이 되는가, 자기장이 나오는가. 모든 물체는 보면은 모든 물체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물체가 중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 다음에 N극과 S극이 이렇게 같은 양으로 있다 보니까 외형전 중성인데, 이제 국지적으로는 그게 중성이 아닌 게 많죠. 맥스웰의 방정식 3, 4번 같은 경우에도 변화하는 자기장이 자기장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과학자들의 자석이 어떻게 해서 자석이 되는가에 대한 그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자석이 그 물질로 되어 있으면은 그 물질 안에는 분명히 원자가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원자가 어마어마한 개수로 들어있겠죠. 그 원자를 보면은, 자석이 되는 원자는 보면은 이 원자들의 구조가 한 방향으로 도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중간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가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물론 대부분의 원자는 여러 개 있겠죠. 여러 개 전자가 여러 개 있지만은 이제 그냥 대표성을 가지는 그림 하나로 이제 저렇게 핵이 있고, 핵 주변에 이제 전자가 돈다면 여러 개 돌아도 괜찮아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거라도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이라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는 이렇게 전자가 회전을 하면은 전자가 돈다는 거는 곧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방향이 맞나 모르겠다. 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방향은 나중에 알아보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이쪽이 이제 N극이 되고 이 아래가 S극이 되거든요. 이렇게 딱 하면은 사실은 만약에 제 오른쪽으로 한 게 맞다면 사실은 이렇게 돼야겠죠. 왜냐면 전자는 마이너스 전류니까, 전자가 전류를 흐른다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 모든 핵들이 저 방향으로 자기장의 축이 저런 식으로 딱 생긴다면은 전부 이렇게 다른 모든 핵들이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발산하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석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석을 만들 적에도 그렇게 하거든요. 어떤 물질을 열을 가해가지고 허물허물하게 만들어요. 아주 유동성이 좋도록 허물허물하게 만들어가지고 딱 두고 그 양가에서 강한 자기장을 걸거든요. 전자석으로 자석을 만들지 않습니까? 강한 자기장을 걸면 그 내부에 허물허물해 있으니까 이 내부에 있는 핵이 아니고 원자들도 결국은 다
자성을 띠고 있거든요. 평소에는 저끼리 이렇게 자축들이 서로 얽히슬키슬 돼가지고 중성이 돼버려서 그렇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강한 자기장을 밖에서 딱 끌면은 이미 이제 원자들 간에 저 구속력이 약해져서 허물허물해있는 상태에서 강한 자기장을 딱 걸면은 이렇게 원자들의 자축이 전부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쫙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력한 자석을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갑자기 식히면은 딱 굳어버리겠죠. 그 자축들이. 그러면 아주 강력한 자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석을 만드는데, 1랭크까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자석이 무엇인가, 다른, 왜 보면, 자축만, 행성된 자축만 한 방향으로 도열했다는 거, 그것만 다르지, 다른 물질하고, 자석이 되는 물질하고의 근본적인 차이는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 그럼 자기라는 건 어디서 오느냐 이래 돼버리면 할 말이 있거든요. 이 구조에 의해서, 원자들의 구조, 즉 분자의 구조에 의해서 자석이 발생한다면, 자석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경우에 참 난감하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드디어 전자 스핀이라는 게 나오는데, 전자를 보면은 전자는 많은 물리량을 가지고 있는데, 스핀을 가지고 있어요. 두 종류의 업스핀, 다운스핀이라서 스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핀이라는 것도 나온 게 이제 자기장 때문에 나온 개념이거든요. 스핀이라는 게. 측정에 의하면은, 전자도 자성을 띠는 거예요. 전자 자체가 자석이 되는 거죠. 전자가 자성을 띠길래, 또 과학자들은 또 그게 궁금했죠. 자성을 띠는데, 저 자성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렇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줄 아는 게 그거라고, 맥스웰의 방정식 아닙니까? 그 맥스웰의 방정식이 전자기학에서 대단히 중요하니까. 아까도 보면은, 이게 원자가 자성을 띠게 되는 것도 보면은, 이렇게, 전자가 핵 주변을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전류를 형성해가지고, 전류는 곧 자기장을 또 유도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었는데, 전자의 경우도 그렇다면 전자는 전기 값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까 핵 주변으로 전자가 돌면은 핵 전체가 자석이 되는 것처럼 전자도 이렇게 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돌면은 어차피 전자라는 입자 자체가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이 스핀을 돌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도 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성을 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랬으면 진짜 좋겠는데, 근데 계산을 해보면은 전자가 회전을 해가지고 측정했을 때 나오는 그 자기장의 값이 나오려면은 전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자가 속해 있는 그 원자보다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전자의 부피는 거의 0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 같은 거 할 적에 0으로 놓고 계산하거든요. 전자는 부피가 없다. 물론 없진 않지만 그만큼 부피가 적은데, 그 부피는 아무리 회전을 해봐야 그 작은 부피에서 나오는 자기장은, 유도된 자기장으로는 실제로 전자를 측정했을 적에 감지되는 그 자기장에는 턱없이 부족하는 정도가 아예 거기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정도거든요. 그게 진짜 측정치만큼 그 자기장이 나오려면 전자가 진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자기가 속한 원자보다 더 커져야 되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멘붕에 빠졌죠. 전의 현상을 보고, 야, 그러면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장은 어디서 온 것이냐 이러는 거죠. 야,
과학자들이 뭐 과학적 사실들을 대부분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몰라요. 자기장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분명히 전자는 측정해보면 자성을 강하게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모를 때는 항상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렇다. 신비한 현상이다. 그죠? 신기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게. 저도 일종의 그 양자역학의 한 분야인데, 뭐 신기한 게 참 많죠. 그래서 그런데 극성은 있으니까, 극성 위로 가면, 이 위로 가는 값, 아래로 가는 두 개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극성에 따라서 이 두 개로, 전자의 종류를 두 개로 나누고, 업, 다운으로 나누는데,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핀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자가 팽팽 도는 건 아니다. 팽팽 돌아갖고는 그 자기장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라서, 실제로 도는 건 아닌데, 근데, 전류가 원 모양으로 형성됐을 때 자기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마치 스핀하진 않지만 스핀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전자의 업, 다운 물리 성질을 갖다가 스핀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틀린 말이죠. 어떻게 말하면 스핀하지도 않는데, 스핀하는 것 같은 효과가 난다 이래가지고, 아까 말했죠. 스핀을 해가지고 자기장을 만들어내려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자기장이 감지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까, 스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축으로 위쪽을 갖다 N극으로 잡고 이렇게 돌리가지고 이렇게 도는 걸로 상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래 돌면 또 N극이 밑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다 그러고, 그래서 전자는 스핀을 두 개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전기와 자기란 무엇일까? 흐르는 유체라 그랬는데, 우리는 흐르는 유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흐르는 유체를 보고 있는데, 근데 흐르는 유체가 어떻게 이렇게 딱딱한 입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막 이래 가지고, 저기 딱딱한 전기라든지 자기라는 것은 파동처럼 어떻게, 유체라 그랬으니까 물결과 같은 것인데, 어떻게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관건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물리학적 난제인데, 원래 잘 모르면 할아버님들한테 물어보면 됐거든요. 이는 물리학의 난제도 우리말을 잘 관찰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뭔지도 정확하게 짚어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본 강의에 있어서 지금 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의해서 다른 물리학 법칙들이라든지 물리학 현상들이 다 설명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말에서 이런 물리학적인 어떤 난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은 말 하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약속을 했죠.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인지. 자, 이겁니다. 이 오른편 상단에 있는 저 한자는 날일자거든요. 날일자도 사실은 삼각형이에요. 나질이거든요. 삼각형. 사람진 할 적에. 진짜 저 한자가 아주 중요해요. 저 한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더 이상 이 강의를 나갈 수 없을 수도 있고, 계속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잘 몰랐던 그 자연과학적 비밀들을 다 풀 수도 있어요. 저 한자 중에서 모든 한자들이 다 의미심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겠지만은, 특히 날일자,
이게 참으로 중요하죠. 사실 이 날일자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그게 돼요, 이게. 이제 이놈이 사실상, 뭐랄까, 그거죠. 뭐라 그러나? 유발자. 자, 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요즘 뭐 한자 공부하는 책 같은 거 보면은 날일이라 적어 놨기도 하고 해일이라도 적어 놨기도 하거든요. 우리 보통 날일, 우리가 암송할 적에는 날일 이렇게 하지만은 저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해라고 생각해요, 해. 그런데 만약에 저게 해라면 그냥 해일이라면 되지. 왜 우리가 날일이라고 배웠을까요? 제가 한자라는 걸 정식으로 처음 배운 건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우리 한자, 한문이죠. 한문 선생님이, 따라 읽으라 하면서, 날일 이랬거든요. 훈장 선생님처럼. 그래서 진짜 저게 날이 맞나 싶어가지고, 최세진이라는 사람이 만든 훈몽자해 보면 어린이들 이제 한자 학습서거든요. 훈몽자해를 보니까, 정말 날일 이래 적어 놨어요. 해일이를 안 적어 놨어요. 그럼 과연 해와 날이 다른 건가? 다르죠. 그러면 만약에 해와 일이 다른 거라면 날은 뭘까요, 날? 우리 좋은 날 그러지 않습니까? 멋진 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중요해요. 우리 한민족의 문화가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느냐, 아니면 그런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되느냐, 이 갈림길에 있어, 이거 하나 때문에.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날씨를 보면은 우리가 일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기. 만약에 진짜 날이나 해나 같은 말이라면은 해시라 그럴 수도 있는데 날씨라 그러고, 요 말이 아주 중요한데, 날이 밝다 그러죠, 우리. 근데 해가 밝다는 말을 우린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해가 밝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거죠. 해는 당연히 밝죠. 또 과거형으로 날이 밝았다 그러지. 날이 밝았다는 말은 있지만은 해가 밝았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해는 늘 밝으니까 해가 밝았다 이게 안 돼. 근데 날은 밝았다, 날이 어둡다 다 되거든요. 해가 떴다는 되지만은 날이 떴다는 말은 또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해가 떴다 그러지 날이 떴다는 말은 안 하거든. 그렇게 보면 만약에 해와 날이 다른 것이라면은 한자에는 해를 뜻하는 한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를 나타내는 한자가 있긴 있죠. 1년, 2년 할 때의 그 해연자, 그거는 하늘에 떠 있는 천체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해수를 세는 단위로 쓰는 거거든요, 저게.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천체를 나타내는 한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해와 날이 다른 거라면은, 저 날일자를 가지고 이 한자를 사용하는 동양 국가에 가서 그 국민들한테 물어보면은 아마 열이면 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러면은 이건 해다 이렇게 말하겠죠.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도 저건 해라 그럴 것이고,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도 해라 그럴 것이고, 대만, 홍콩 한자를 갖다가 쓰는 민족들한테 다 물어보면 다 저걸 해라 그럴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도 저게 해라 그러지만, 근데 한국 사람은 외우고 있기로는 다 날로 외우고 있어요. 날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도 참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한국에만 있는 현상인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 이름을 갖다가 일본이라 한 것도 저걸
저 일자를 갖다가 해로 보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날이라고 볼 것 같으면은 날의 근본, 날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라 이름을 그렇게 짓겠어? 저거 분명히 해로 보고 지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해와 날이 다른 거라면은 일본 애들은 저거 나라 이름도 뭐 엉망으로 지은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일상에서 쓰는 우리 이 말이 이 조상님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말이고, 그리고 그게 음양의 이치에 부합하는 또는 이 음양의 이치를 잘 보여주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게 확실하다면은 분명히 저 날일자를 갖다가 날이라는 뜻을 붙여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말이 되면은 한자는 정말 우리 선조들이 만든 게 되죠. 중국 애들이 만든 게 아니고. 날이라는 말, 이제 우리나라 말들은 보면은 소리가 같이 나면은 같은 걸 가리킨다 볼 수 있거든요. 날이라는 걸 보면은 날이라는 언뜻 보기에는 날이 어떤 하늘의 어떤 공간적인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해가 천체라면은 그 해를 둘러싼 그 공간이 날 같은 그런 느낌, 막연한 느낌이 오죠. 그래서 날을 가지고 또 날을 세는 단위로도 쓰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말하네. 또 그건 다르네. 어쨌든 뭐 식목일 할 때에도 날일자를 쓰죠. 중국어는 보면은 날일자, 현대 중국어는 날일자를 잘 안 쓰고 이렇게 날일자 대신 들어갈 자리에 하늘 천자를 써가지고 오늘은 금천이라고 내일은 명천이라고 이러더라고요. 천. TN 이랬는데 날씨도 아마 TN기라 하는지 생각잖아요. 하여튼 모든 지금 일이 들어갈 자리에 대부분 하늘 천자 이걸 넣어요. 이 중국 애들은 한자의 뜻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늘을 갖다가 공간으로 보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의 그 한자 정서는. 근데 이제 공간이 하늘일 리는 없거든요. 공간이 하늘이면 우리 하늘님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천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닌데. 자, 그래서 날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말 중에 날이라는 말이 또 쓰이는 데가 있냐 찾아보니까 하나 있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천을 자르고 꾸며가지고 옷을 만드는데, 그 천을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는 길삼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배짜기를 하죠. 배를 짜는데, 옷감을 짜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나 시줄과 날줄이 있지 않습니까? 날줄은 두 줄이고, 날줄이 두 줄 입을 벌리고 있거든요. 여기 시줄을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은 한 땀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시줄을 넣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직물을 짜는 거거든요. 시실을 갖다가 담고 있는 요 기구 요걸 갖다 북이라 그러죠. 북 속에 실구름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하고 또 날을 교차시키고 또 이렇게 한번 하고 또 날을 교차시키고 이렇게 해서 천을 짜는 겁니다. 저 세로선 바탕이 되는 두 줄로 되어 있는 저 세로선은 날이라 그러고, 이렇게 옆에서 북이 풀리면서 북에서 실이 풀리면서 옆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 얘는 시라 그래요. 저기 이제 지금은 우리 쌍시옷을 쓰지만 원래는 시가 맞거든요. 저게 씨앗 할 적에 그 시거든요. 저게 여기 시가 되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가 되어주는 거고, 날이라는 것은 이제 바탕이 되어주는 거죠. 바탕에 이제 마치 농사와 같은 거 할 수 있죠. 밭에 밭이 날이라면은 밭에 이제 곡식 씨를 뿌리면은 곡식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맥락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날이라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바탕에 대해서는 공간 같은 그런 우리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맞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 날줄, 저줄을 날줄, 이쪽은 시줄이라는데 날실 또는 시실이라 하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경위가 되는 거죠. 한자로 하면은 경위가 어떻게 되는, 무슨 경위로 그런 일을 했느냐, 또 그 경도, 위도도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경이 바로 날경자고 위가 시위자죠. 시위, 경위.
그래야 되는데, 저 둘을 합치면은 날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말 중에 가장 신기하고 재밌고 아주 기분 좋은 뭐랄까 그 단어 만드는 법인데 조어법이죠. 날과 날줄 시줄의 그 날씨를 합치면 그게 날씨가 되는 겁니까? 영어로는 weather이 되는 게 weather. 왜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말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날씨를 그야말로 시줄과 날줄을 합쳐놓은 거거든요. 날씨.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하늘이 이 바탕이 돼주는 게 날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시가 시줄이 들어가는데 바탕이 해주는 게 날이라면 자 우리 날씨에서 하늘에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 중에서 시가 되어주는 게 뭘까요? 그렇죠. 해가 되겠죠. 해가 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줄의 역할을 하고 있겠죠. 해가 시줄을 하고, 그 시줄이 풀리는 그 바탕 공간이 바로 날이 되는 겁니다. 그 공간이 날이라면은, 저 날이 그냥 공간이 아니고 뭐가 있겠죠. 우리 분명히 여기 옷감을 짜는데 보면 날줄이나 시줄이나 예를 들어서 그 목화를 실로 만들어서 길쌈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날줄이든 시실이든 둘 다 성분은 목화지 않습니까? 같은 그냥 노이는 위치가 아니라 세로고 가로인 거지 근본 둘이 같은 거예요. 저 공간이 날이라면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공간에 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주 좋은 실마리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공간이 중요하다. 동양 철학은 공간에 관한 것이다. 공간을 놓치면 과학은 헛것이 된다. 이렇게 많이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공간에 뭐가 있느냐 보면은 이제 막연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실제로 공간에 뭐가 있는지를 이제 탐구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날이 밝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위로 바라봤을 적에 천체들이 있는 그 공간, 뭐 그게 지상에서 과연 몇 미터부터 날이냐, 뭐 이게 좀 애매하지만 그냥 날인 거예요, 이렇게 그 공간. 한자에 저 날일자 대단히 많이 나오는데 다른 날일자가 어떤 한자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해라는 의미로 집어넣어 버리면은 아무런 이상한 말이 안 되고 뒤죽박죽이 다 돼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좋은 실말이죠. 한자 날일자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자, 여기는 한자 날일자를 보면은 이 꽃자 안에다가 수평선 하나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쵸? 날일자에다 수평선 하나 딱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공간에. 이 구자에다가 저거 해놨거든. 이 구자에 있다는 말은 입이라는 게 뭐냐면 시하고 날하고 둘이 만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입은 거예요.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시실이 이렇게 싹 들어간다. 그 들어가는 자리에 하나 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자,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한번 믿어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자 전자로 다시 한번 넣어봅시다. 전자로 다시 보면은 이게 전자인데 실제로는 전자가 저렇게 공처럼 볼록하지 않습니다. 거의 부피가 없다 그랬어요. 측정에 의하면은 전자도 분명히 자기성을 띠거든요. 자기성을 띠고 심지어는 그 양성자도 자기성을 떼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적에는 핵 속에 들어 있을 적에는 잘 표가 안 나는데 단독으로 나오면 자기성을 띠고요. 심지어는 또 이제 그때 이제 주변 상황에 따라 중성이 돼가지고 자기성을 안 띠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핵이 있지 않습니까? 핵도 자체적으로 자기성을 띌 때도 있고 안 띌 때도 있어요. 왜냐면 중화시키는 게 없으면 띠겠죠. 또 심지어 원자도 그래요. 원자 자체도 자기성을 막 띠고 이래요.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자기와 전기는 늘 같이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가끔 주변 환경에서 상쇄돼가지고 잠복해가 안 나타날 뿐이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맥스웰의 방정식을 보면 자기장이 전기장을 유고, 전기장을 약행을 유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독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해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물질의 근본을 이해하는데
좀 부족한 면이죠, 그게. 지금 물리학계를 보면요, 진짜 심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이 핵이 있으면은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거든요. 양성자와 중성자는 뭐 근본적으로 같은 놈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양성자나 중성자 안에 또 들어가 보면 또 쿼크라는 게 있어요. 또 쿼크도 종류가 3가지, 4가지 뭐 이러는데 그 외에도 또 그 쿼크라든지 여러 가지 입자들 사이에 그 매개해주는 뭐 어떤 질량이 거의 없고 뭐 전기성도 있는지 없는지 하니 너무너무나 작아가지고 존재 자체가 미미한 그런 입자들이 또 수없이 많아요. 그 도표로 만들어내면 막 입자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많은 입자들, 심지어는 반입자도 있어요. 반물질. 물질이 있으면 반대되는 물질. 근데 그런 뭐 반물질이든 입자든 퀄크든 간에 그 친구들은 인위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검출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재하는 시간이 거의 뭐 0.00001초 동안 겨우 존재해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존재하는 걸 또 감지한 것도 대단하죠.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쪼개가지고 뭐 언제 답을 찾겠냐 이거죠. 물질이 뭔가라는 그 근본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꾸 쪼개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최고로 근본적으로 제일 작은 게 뭐냐 이걸 알고 싶어서 자꾸 쪼개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못 쪼개 들어가죠. 사실 쪼개고 들어가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온 게 이제 끈 이론인데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끈으로 되어 있다. 진동하는 끈으로 되어 있다. 그럼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끈이라는 것도 결국 어떤 입자들의 연속이 된 어떤 그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 또 뭐 있냐 여러분 또 할 말 없거든요. 이렇게 과학이 뭐랄까 길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근본을 찾는 과정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과학은 어쩌다가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버렸는가 이래가지고 답이 없다는 걸 뻔히 알 수 있거든요. 언제까지 쪼개겠습니까? 괜히 학생들 공부할 양만 됐다 늘어나죠. 뭐 다 과학 다큐멘터리 만들기 좋으려나?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이 말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말을 하지만은 그 말 때문에 자기가 구속받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물리학 용어들이에요. 물리학 용어를 잘못 만들어놨는 바람에 그 용어에 메모리 돼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도라는 말, 인덕션, 유도라는 말도 그렇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폐단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전하라는 저 단어거든요. 전하할 때 그 전하 아닙니다.